마무리 특강 이번 시간에 그 증권 분석할게요. 총 15문제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그거를 물론 다 맞추면 굉장히 좋겠지만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포인트가 크게 세 파트죠. 경기 분석, 그렇죠? 경기 분석, 그다음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경기라는 건 뭘까요? 전반적인 경제 상태죠. 지금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상승하는 거냐, 떨어지는 거냐 이런 것들. 쉽게 말하면 경기 분석은 경제학에 대한, 그렇죠? 거시경제학에 대한 내용들이죠. 기본적 분석은 이제 주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죠. 요 내재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 기술적 분석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차트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크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자, 볼까요? 경기 순환, 그렇죠? 경기는요, 우리가 요거를 하나 딱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경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럼 여기 회복, 회복이 여기죠? 여기가 회복이고, 그 다음에 호황, 그렇죠? 호황, 여기가 후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불황, 불황은 이게 바닥을 되는 거죠. 불황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바닥에서 바닥까지 여기가 우리가 경기의 진폭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위에서 아래, 제일 높은 데에서 제일 낮은 데까지를 경기의 그 심도라고 그러죠. 얼마나 이 변동성이 크냐.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 진폭을 줄이려고 그러고, 특히 호황일 때, 경기가 좋을 때랑 경기가 안 좋을 때의 차이, 이걸 이제 변동성이라고 하죠. 이 변동성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다양한 그 거시경제 정책을 정부에서 펼치고 있죠. 경기의 순환, 요 네 가지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가 이제 변동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보면요,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세상에 두 종류의 그 학파로 나눠져요. 물론 이름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케인즈, 다른 하나는 이제 고전학파. 케인즈도 뭐 새 케인즈 이렇게 뭐 고전학파, 뭐 합리적 기대학파, 뭐 통화주의론, 뭐 새고전학파, 신자유주의, 뭐 이름들이 많은데 다 얘네들은 이 고전학파 친구들이고요. 케인즈는, 그렇죠? 새 케인즈하고 케인즈 두 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충 딱 보시면 아, 얘네는 이제 고전학파, 얘네는 케인즈. 이제 고전학파는 어떤 애다라면 우리가 가격을 뭐라고 했을까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죠. 그래서 시장 내에서 이 가격이 알아서 다 해결해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그러면 시장에, 그죠? 관여를 하지 말아라. 관여하더라도 굉장히 최소한으로 해라라는 거고, 케인즈학파는 얘가 작동이 잘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가격 자체가 경직적이다. 그쵸?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간 내에는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로 시장에 좀 개입해라. 얘네들은 좀 일반적으로 큰 정부, 얘네들은 작은 정부, 그렇죠? 이렇게 조금 나눠져요. 그래서 보면은 경기 변동이 왜 그러냐? 요 케인즈 쪽을 생각하는 게 투자 지출이다. 즉 경기 변동이 사는 게 시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장이죠. 마켓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곳,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디맨드 커브, 공급 커브, P, Q인데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장 자체가 실패해서 시장 내부적으로 잘 안 돌아가 가지고 경기가 불황이 됐다가 호황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다. 얘네들은요, 시장을 믿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시장은 잘 돌아가는데 예상치 못한 시장 바깥에서 이렇게 충격을 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충격 때문에 시장이 막 이렇게 흔들리는 거를 이제 고전학파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름들이 뭐 세상에 이 경기 변동에 대한 원인은 이제 둘은 크게 우리가 개념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의 변화. 그렇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은 누가 투자를 결정할까요? 여기 경영자죠. 경영자들은 언제 투자할까요? 동물적인 감각이죠. 그러니까 야, 좋을 것 같다. 그럼 너무나도 많이 투자하고, 야, 안 좋을 것 같다. 너무나도 투자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진폭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수요 충격이 발생한다. 그래서 Y는 이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총 우리가 이제 수요, 그렇죠?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치? 해외가 없으면, 그러니까 요게 왔다 갔다 하니까 요 Y가 늘었다가 Y가 늘면 뭐예요? 경기가 좋은 거죠. 이게 줄었다가 Y가, 그렇죠? 경기가 안 좋은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에 충격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금 관여를 해라. 이게 이제 케인즈고요. 나머지 얘네들은 다 누구냐? 이 고전학파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폐적 충격. 예상치 못하게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확 공급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은 알아서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통화론자, 프리드만이라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죠.
불완전한 정보,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서 수요 공급을 결정하는 경제 주체들은 합리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는데 세상에는 합리적인 정보만 있는 게 아니죠. 불완전한 정보들 때문에 우리가 합리적인 기대를 못하기 때문이다. 합리적 기대학파. 공급 충격, 그렇죠?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이제 뭐 기술이나 이런 외부에서 갑자기 공급적인 충격이 나오면, 그죠? 경기가 변한다. 슈페터, 여기 크게 여러 번 이제 여기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기업의 투자, 화폐 충격, 불완전 정보, 공급 충격, 요 네 가지 요 사지선다. 우리 문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 변동은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지속성이 있죠. 한번 떨어지면 또 지속성이 있어요. 좀 지속성이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이건 이제 우리 교재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교재에서 주어진 표를 보면 알 수 있죠. 경기 상승 올라가는 거는 완만하고 천천히 길게 떨어지는 거는 짧고 급하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기 순환을 5년이다 그러면 한 3년은 꾸준하게 경기가 좋아지고 2년은 그죠 급하게 경기가 떨어지고 좀 이런 양상을 우리나라는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특징이 우리나라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게 요 건설 투자가 영향을 많이 줬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건설업이 차지하는 전체 경제 비중이 적지만 뭐 80년대, 70년대, 90년대 뭐 중동의 붐이다. 그래서 이게 건설 경기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뭐 부존 자원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해외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뭐 유가가 오르거나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는데 뭐 강대국들이 전쟁하거나 이러면 이 경제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해외에 대한 충격. 그다음에 농업 생산.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 국가였죠. 근데 농업 생산이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농업이 그죠? 충격이 뭐 흉년이 들었다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뭐 그죠? 풍년이 들었다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런 거 없다. 그래서 농업 생산의 영향이 농업 부분의 영향이 점점 경제에 주는 충격이 감소하고 있다.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경기 변동에 대한 경기 안정화이잖아요. 경기 안정화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두 개의 나라가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하나는 이런 나라, 이게 A 국가예요. 다른 나라는 이런 나라, B 국가예요. 어떤 국가가 똑같이 괜찮겠어요? 그렇죠? A 국가죠. 좋을 때랑 안 좋을 때의 차이가 작잖아요. 그렇죠? B 국가는 좋을 때 안 좋을 때 차이가 크잖아요. 이 경기의 변동성이 크니까 그 얘기는 좋을 때는 야, 다 같이 잘 삽시다. 안 좋을 때는 다 같이 굶읍시다. 뭐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건 지금 너무 힘들다 사람이 살기에. 쉽게 말하면 여름은 그냥 영상 50도, 겨울은 영하 50도.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낮추자. 여름에는 한 20도, 겨울에는 한 영하 5도. 이러면 사람이 살기 좋지 않겠느냐. 그게 바로 이 경기를 이거 안정화시키자. 이 변동성을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경기를 안정화시키려면 정부에서 시장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이제 두 가지 시차가 있어요. 내부 시차, 외부 시차. 내부 시차는 뭐냐면요. 전체 시차가 뭐냐면 정부에서 액션을 딱 취하는 거예요. 예, 그죠. 문제가 딱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 인식하고 액션을 딱 취했을 때 액션을 취하는 그 순간 그다음에 액션을 취하고 나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순간 이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죠. 이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문제가 있다. 우리가 뭘 해야겠다. 그러면 내부에서 결정하는 기간 있잖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합시다. 저렇게 해결합시다. 그래서 결정하는 기간. 그다음에 결정하고 여기는 실행하는 기간. 그래서 실행을 하죠. 실행하면은 이제 막상 이때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실행하고 나서 효과가 나오는 거죠. 효과. 이거를 이제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시차라고 부르는데 이 결정 기간을 아직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잖아요. 이걸 내부. 정부 내부에서 하니까 내부, 얘를 외부, 그죠? 이제 바깥에 실제로 실행했는데 그 효과가 나오는 거. 요 내부 시차는 우리가 보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은 돈을 풀겠다, 금리를 올리겠다, 떨어뜨리겠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누가 하죠? 한국은행에서 하죠. 한국은행 총재가 야, 돈 풀어. 그럼 바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 정책은요, 그 내부 시차는 굉장히 짧아요. 그 결정을 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얘는 금리를 통해 가지고 경제 변수들을 막 변동시키는 거잖아요. 금리를 예를 들어 떨어뜨리면 그렇죠. 물가가 뭐 떨어뜨리고 얘가 뭘 받고 해서 이제 이런 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외부 시차가 길어요. 그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은요. 이제 정부에서 야 긴축을 하겠다. 확대를 하겠다. 주로 이제 긴축보다는 확대를 많이 하죠. 확대하려면 정부에도 필요한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보다
돈을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정부 그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면은 그죠?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하자 말자 결정하고 그다음에 돈이 더 필요하면 국회에 가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는데 국회들이 뭐 다 한 마음이 아니라 너네 파 우리 파 나눠가지고 찬성 반대하고 이게 길어요. 결정 기간이. 그래서 이건 이제 재정 정책은 내부 시차는 길지만 일단 정부가 돈 풀면 돈을 바로 쥐어주기 때문에 그 효과는 바로 나타나죠. 그래서 외부 시차는 짧고. 그래서 얘네들은 그죠? 얘는 외부 시차가 길고 내부 시차는 짧고. 재정책은 내부 시차가 길고 외부 시차가 짧죠. 그다음에 준칙과 재량은 이제 보통 우리가 통화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통화 정책. 이건 예전에 이제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예요. 준칙이란 건 뭐냐면 야, 무조건 기준을 가지고 하자. 우리는 1년에 그렇죠? 물가를 이제 3% 이상을 올리지 않겠다. 이런 것들. 아니면 1년에 통화량을 1%씩 매년 증가시키겠다. 이런 것들이죠. 재량은 뭐냐면 경기가 안 좋아져? 그러면은 물가를 그쵸? 통화를 한 10% 더 늘리고 지금 경기가 좋아져? 10%더 줄이고 이게 이제 재량이라고 봐요. 그래서 뭐냐? 어떤 게 더 좋냐? 그쵸? 재량보다는 준칙이 더 좋다. 왜냐면 재량이라는 거는 이제 정부의 판단 때문에 하기 때문에 사람들, 경제 주체들이 정부가 어떤 판단할지 잘 예상이 안 돼요. 근데 규정, 그죠? 준칙이 딱 있으면 정부의 정부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누구나 다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좀 사람들이 알죠. 그러니까 예측이 되죠.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죠. 합리적으로 기대하니까 경제의 충격이 줄어들 수 있죠. 그래서 준칙이 있으면 사람들이 합리적 기대가 가능하다. 얘는 예측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은 이 준칙이 좀 더 재량보다 좋다. 경제 안정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